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유로퓨전의 CIO이신 강승원님을 모시고 퀀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나누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인터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희 강승원님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자라셨고 미뉴 교포라고 하나요?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계시다가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로 넘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럭비도 하고 재밌게 지내시다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으로 수학과로 가셔가지고 이제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이제 동메달도 따시고 아주 수학을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졸업하시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11년 동안 이제 퀀트로 지내시면서 QIS라고 하는 퀀트 투자 부서 이제 바이사이드 쪽 그 주식 알파 찾는 그런 팀에서 퀀트를 해오시다가 작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래서 이제 인연이 이렇게 닿게 되어서 저희 팀에도 조인하시고 했는데 제가 뭐 소개 빠진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유년기부터 다를 건 없고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이유라든지 뭐 금융계로 왜 취업을 하시게 된 건지. 어렸을 때부터 뭐 수학이나 물리 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사실 대학 가서 물리, 이론 물리학 공부 많이 하다가요. 네. 이론 물리학이요? 네. 근데 이제 실험 클래스를 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싫어서 수학으로 바꾸고 실험 클래스는 물리학 그 전공을 하려면요. 네네. 거기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그 랩 클래스라고 있었는데 그게 좀 그 부분이 적성에 안 맞아서 금융 쪽에 애초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대학 다니면서 금융 클래스 하나도 안 들었고요. 네, 경제 클래스도 그냥 딱 인트로 클래스 하나만 듣고. 근데 금융 클래스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취직하는데? 아무래도 퀀트 팀이다 보니까 네. 금융 지식이 필수가 아니라 네. 수학 지식 및 뭐 조금 프로그래밍 하는 거 네. 그런 거를 더 중점으로 봤어서요. 그래서 왜 금융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연찮게 어떤 무슨 뭐 잡지 같은 걸 봤는데 진화론에 쓰이는 뭔가 수학을 뭐 시장에 적용을 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퀀트 테크놀로지스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네 망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지 그걸 봐서 되게 신기하다 뭔가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좀 전환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이런 퀀트 펀드에서 인턴십 같은 거 하고 되게 재밌다 생각보다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관심이 생겼고요. 진지하지 않게 뭐 인터뷰를 몇 군데 했는데 네, 뭐 다행히 돼서 너무 잡법 같은데 저는 QIS 저기 1차 면접에서 광탈했는데 골드만삭스의 퀀트 쪽은 면접 프로세스 어떤지 팀마다 다른데요. 제가 했던 팀은 뭐 사실 첫 라운드랑 두 번째 라운드까지 이제 전화 통화로서 1시간 정도 이제 팀원 중에 누구랑 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퀀트 쪽은 대부분 뭐 수학 문제 뭐 한두 개 수학 문제를 즉석에서 이렇게 내주는. 네, 그때는 이제 뭐 전화 통화로서 우선 첫 두 라운드 정도 하고요. 네. 되면은 이제 그 본사로 오라고 그래서 네. 팀원들하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1대1로 수학 문제도 조금 내고 뭐 프로그래밍 퍼즐 문제도 조금 내고 이제 뭐 물론 금융에 제가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면 그런 것도 조금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아는 쪽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한번 내봐 주세요. 기억나는 거. 정육면체가 있는데 개미가 뭐 한 코너에서 시작을 해서 랜덤으로 모서리를 따라서 간다. 그러면은 그 반대 코너까지 도달하려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분에 한 모서리를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다른 모서리까지 갔을 때 또 그냥 랜덤으로 어떤 방향을 간다. 뭐 그런 문제. 어려운데요? 네, 뭐 겸손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계 지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 이제 퀀트 투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학생들한테 퀀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필수로 요구되는 거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네. 실력인데 뭐 이렇게 자세히 깊이 알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개미 문제도 쉽다고 하셨는데 어렵잖아요. 네. 저도 뭐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부를 뭐 대학 때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하면서 익힌 거고요. 프로그래밍이 그냥 파이썬으로 리서치할 정도. 네네. 실제로 조금 몇 개 프로젝트 가벼운 거 뭐 충분히 학사 공부하시면서도 해볼 수 있으신 정도로 익혀서 조금 편해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수학도 사실 막 깊은 뭐 제 생각에 석박사 그 정도로 가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뭐 대학 수학 2학년 과정 정도를 조금 탄탄히 다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탄히 다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아실 필요가 없고 네. 네, 대학교 뭐 1, 2학년 때 배우는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 네. 토픽 자체는 미적분이랑 네. 선형대수 그런 1, 2학년 토픽인데 네. 그 토픽을 깊게 팔아. 왜냐면 이제 인터뷰 할 때 뭐 이런 과정을 배웠다 하면 당연히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당황한다거나 네. 아 뭐 옛날엔 알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물어보니까 조금 기초가 되게 부실하다 그러면은 네. 이제 조금 믿음이 덜 가잖아요. 뭐 대학원 수업, 토폴로지 뭐 이런 거 네. 전혀 그런 거 필요 없고 네. 그냥 미적분이랑 선형대수 네. 이런 기초 과목들을 아주 깊게 열심히 탄탄하게 네. 그리고 요새 뭐 머신러닝 이런 것도 이제 핫해서 네.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너무 팬시한 거 막 최신 이런 거를 얕게 아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딥러닝, 강화학습 막 이런 것보다 회귀 분석 같은 네. 거 제대로 깊게 네. 알고 네. 그럼 코딩, 수학,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네. 이제 뭔가 호기심이라거나 호기심이요? 네, 뭐 금융 시장에 대한 아, 호기심 그리고 뭐 그런 태도 뭐 이런 쪽인 부분이겠죠. QI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골드만삭스에서 말씀하신 듯이 큰 회사여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런 뭐 인수합병, 채권, 주식 발행 네. 뭐 이런 부서도 있고 세일즈 앤 트레이딩 해서 뭐 헤지펀드 클라이언트나 그런 사람들이 트레이드하고 싶을 때 반대쪽에 서주는 마켓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자산 관리 디비전인데 이제 거기에서 퀀트적 방법을 써서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펀더멘털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중에서도 뭐 채권을 주로 하는 것, 주식을 주로 하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QIS는 그 뭐 퀀트 쪽으로 관리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룹이고요. 네. 이제 그 내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를 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매크로 쪽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중에서도 알파를 주로 파는지 뭐 네. 베타 아니면 스마트 베타 뭐 이런 걸 주로 하는지 그렇게 몇 가지 팀들이 있어요. 투자은행에서도 이제 바이 사이드와 셀 사이드가 보통 이제 금융업계에서 있는데 셀 사이드라고 하면은 투자은행 입장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뭔가를 판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뱅킹 같은 경우 인베스트먼트 뱅킹 디비전이라고 하는 부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들 주로 이제 회사들이죠. 그 IPO라든지 M&A 기업 인수합병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부서고 뭐 세일즈 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고객 회사들의 어떤 트레이딩을 체결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대를 하고 뭐 뭔가 팔고 이런 쪽을 셀 사이드라 하고 바이 사이드라고 하면 보통 이제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골드만삭스 내에서도 이제 자산운용 디비전 네. 스스로 리서치해서 이제 투자하고 뭐 그런 쪽을 바이 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승원 씨는 바이 사이드 쪽에 퀀트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자산 운용하고 투자하는 그런 부서에 계셨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퀀트적인 방법만 쓰는 QIS라는 네. 부서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럼 QIS가 총 운용하는 자금은 얼마 정도? 아주 대략 200 빌리언 260조고 QIS 안에서도 에퀴티 알파 팀, 주식에서 알파를 찾는 네. 주식팀에 계셨고 네. 알파, 베타, 스마트 베타 네. 용어가 나왔는데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알파 부서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내려고 이제 여러 시그널들을 리서치하고 뭐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리서치해서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을 주력으로 삼는 팀이고요. 베타는 기본적으로 어떤 벤치마크에 굉장히 가깝게 따라가지만 어떤 측면에서 나름 커스터마이즈를 해준다거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특정한 뭐
밸류 애드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알파적인 측면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해주는 거를 주로 하고요. 이제 스마트 베이타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알파 시그널이었는데 90년대라거나 밸류 팩터라거나 네. 뭐 모멘텀 팩터라거나 시장에 오래 나와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알파로서 보여지기보다 조금 더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베타 쪽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팩터들 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 베타라고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전략을 조금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죠. 네. 알파는 이제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새로운 전략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벤치마크 뭐 S&P 지수를 이겨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팀이고, 베타 팀은 결국은 지수 같은 거라든지 그냥 시장을 추종하는 건데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거고, 스마트 베타는 이제 예전에는 알파였던 그런 팩터들, 밸류 팩터, 모멘텀 팩터 이렇게 다 알려진 팩터들은 사실상 그렇게 다 알려지고 나면은 초과 수익 기회가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베타가 된 그런 팩터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네. 잘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주는. 네. 그러면 그 어떤 퀀트 리서치를 하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주신다면은. 사실 알파를 찾는다는 건 꽤 창의성이 필요한 거라서 리서처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뭐 저도 뭐 일부는 논문에서 영감 정도를 얻은 경우도 있고 좀 특이한 데이터셋을 찾아서 여기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그룹은 이제 상당히 역사가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존재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에서 리서치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논문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학계에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바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출판됐기 때문에 알파가 많이 사라진 상황. 네, 그런 상황도 있고 그걸 정말 리얼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만한 데이터가 학계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뭐 트레이딩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축적되는 뭐 데이터가 있고 백테스팅을 하려면은 그중에 일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뭐 대학교라든지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만 어느 정도 얻는 거죠. 그 백테스팅이라는 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제 뭐 시장 그런 미시 구조라든지 호가, 북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짜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 수준에서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힘드니까 그런 슬리피지나 수수료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가정을 다 하고 논문을 내놓는데 실무에서 그런 것들 다 진짜 엄밀하게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면은 알파가 많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도 슬리피지나 이런 부분들. 네.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는 뭐 지난 10년간 이걸 테스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수익이 낮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짧은 주기로 조금 더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되는데 좀 많이 다듬어야 되고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웠던 데이터셋 있으신가요? 뭐 한때 이제 텍스트 데이터 관련해서 보는 게 꽤 텍스트 데이터. 핫했어서 뉴스도 보고 뭐 특허 같은 것도 보고 실적 발표할 때 그 회사 측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걸 애널리스트들이 뭐 질문하고 경영진이 어떻게 답하는지 이런 거 이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런 자연어 처리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배우면서 이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허 같은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여기서 초과 수익을 창출할까요? 아무래도 특허를 하려면 회사 측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시간적, 그렇죠. 비용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새로 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뭔가 전에는 없었던 상관관계가 이제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상관관계는 뭐랑 뭐의 상관관계? 회사 간의 상관관계죠. 회사 간에요? 뉴 비즈니스를 이제 개발하면서 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회사들인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뭔가 얘네들이 뭔가 상관관계가 같은 관계. 생기겠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실적 발표의 그런 대본을 가져와가지고 CEO가 되게 수치들을 많이 얘기할 때는 뭔가 자신감 있고 이제 내부 사정이 좋은 거고 정확한 수치들보다는 되게 미사오구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말하고 이러면은 좀 내부 사정이 안 좋다 뭐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연구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그걸로 이제 리서치 하시면은 어떤 모델이 나오면은 그거를 뭐 바로 디플로이를 하시진 않을 거겠죠. 백테스팅해서 전략이 괜찮다 싶으면은 또 뭐 다른 팀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덕셔나이즈 할 때 네. 근데 저희는 사실 백테스팅을 어찌 보면 리서치 도구로 보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테스트 돌리기 전에 상당한 양의 리서치를 해요.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를 써서도 테스트를 하고 네. 아니면은 이런 가설이 맞다는 것을 백테스트 외에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창의성이 요구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다 꽤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백테스트를 돌리지 백테스트를 통해서 가설 테스트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테스팅 좋게 나오는 거를 투자 전략으로 삼는 게 아니고 네. 그 투자 전략 자체를 뭐 회귀 분석이나 여러 가지 통계적인 툴로 가설을 다 검증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이 나간다고 가정하고 돌려봤을 때 최종 검증 포인트로 쓰신다. 백테스팅을 그냥 마구마구 돌리면은 가짜 상관관계라든지 우연찮게 그냥 백테스팅이 좋게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최적화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막상 뭔가 잘 나왔을 때 네.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뭐 사실 나는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돌려보니까 반대로 나온다. 네. 그럼 조금만 있으면 반대로 나올 것 같다.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운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막상 이제 정말로 사용해보면은 사실상 노이즈였던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